쉬고 오셨습니까? 상담 이론 7주차 2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심리나 청소년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상담 이론에 입각해서 청소년을 이해한다면 훨씬 더 상담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성격 발달 단계에 보면 성격의 발달 과정에 관한 프로이트의 이론인 구강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가 출생 후 1세에 이르기까지 성적 에너지가 입 주위에 집중되는 시기를 구강기라고 합니다. 유아들은 빨기, 핥기, 깨물기, 씹기 등의 구강 활동을 통해서 긴장감 해소나 쾌감을 경험하게 되죠. 유아들은 리비도의 1차적 대상인 엄마의 젖을 빨면서 배고픔이라는 생리적 불쾌감이 해소되고 이때 긴장감도 함께 해소되면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구강기에 나타나는 행동 방식을 구강 수용기 그리고 구강 공격기로 나눠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아가 구강 부위의 욕구 충족이 지나치게 만족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심하게 좌절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구강기 고착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구강기 고착 성격은 지나친 낙관주의나 과도한 의존성, 매사에 요구가 많고 받을 줄만 알거나 아니면 과식이나 가음, 지나친 흡연, 험담과 비난, 그리고 논쟁을 즐기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하죠.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아이를 키워봤겠지만 그 1세에 0세에서 1세까지는 모든 감각이나 모든 확인을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확인한다고 그 촉감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 촉감을 입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걸 구강기라고 하는데 우리 구강기에 고착이 오거나 그랬을 때는 욕설을 잘한다든지 의존성이 많다든지 험담을 많이 한다든지 흡연을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그리고 논쟁 즐기는 걸 좋아한다든지 가식을 한다든지 가음을 한다든지 이런 고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항문기는 보면 리비도가 항문에 집중되는 시기로 구강기 이후에 3세까지를 말합니다. 이 시기는 유아는 대소변 훈련이 시행되는 시기죠. 유아는 항문이나 대소변을 만지거나 자신이 만들어낸 대변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또한 유아는 대소변을 보유하면서 긴장을 경험하기도 하죠. 적합한 장소에서 배설함으로 해서 안도나 쾌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아가 배설물을 보유하거나 배출하는 것은 항문의 수축과 이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관략근이 성숙해야만 가능합니다. 자발적인 대소변 훈련은 관략근의 성숙과 함께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대소변 훈련을 통해서 유아들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를 부모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즉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 도덕적 규범을 확립해 나가는 데서 출발점이 된다고 설명하죠. 그러나 부모의 성급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대소변 훈련은 유아를 규칙에 얽매이게 함으로써 관략근의 수축에 고착하는 강박적인 항문기적 성격을 형성할 수 있다고도 말하죠. 강박적인 항문기 성격은 배변을 참음으로 해서 주변을 어지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런 성격 특성으로는 지나친 질서와 청결, 인색함, 응고집 등이 나타나는데요. 반대로 부모의 대소변 훈련이 허술하게 진행되면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아는 부모의 요구나 규칙을 거절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즉 부모에 대한 반항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유아는 이완 쾌감에 고착되거나 자제력이 없고 안하무인격적인 반항적인 성격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학문기 경험을 통해서 유아는 즉각적인 욕구 만족을 지연하는 자기조절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스스로 대소변을 통제함으로써 신체의 자율성과 독립성, 자존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구강기나 학문기 이런 시기에 우리가 아이들을 잘 케어해야지만이 건강한 성격으로 발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기기를 살펴보면 아동의 리비도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데요. 아동의 리비도의 초점은 쾌락의 관심이 성기 부위에 집중되는 시기로 3세에서 5세에 나타난다고 6세까지 지속된다고 생각한 6세까지 지속된다고 구분되어져 있죠. 성기기는 심리성적 발달 단계 중에서 성격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남근기라고도 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성기의 크기나 남녀 간의 성적인 차이 그리고 생식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 환상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기도 하죠. 이 시기의 아이들은 성기에 대한 관심은 어른들이 느끼는 성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성기기에 경험하는 갈등은 아이가 부모와 형성되는 삼각관계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이는 이성의 부모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고 동성의 부모에 대해서는 질투와 경직적인 정오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프로이트는 아들과 어머니의 성관계와 비극적인 결과를 묘사한 그리스 신화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용어를 가져와서 남자아이의 경우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일렉트라 컴플렉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한편 프로이드는 이러한 컴플렉스를 인간이면 누구나 성장 과정 중에 경험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러한 현상이 신경증의 핵심 원인이라고도 했습니다. 성기기에 남자아이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경험하는데 남자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안정, 환상을 통해서 성적 소망을 나타내고 동시에 아버지를 어머니에 대한 경쟁자로 여겨서 적대감을 갖게 되죠. 그러나 힘이 있고 경쟁자인 아버지가 자신의 성기를 거세할 것이라는 두려움, 즉 거세 불안을 갖게 되죠. 거세 불안에 대해 직면한 남자아이는 적대감을 드러내는 대신에 자신보다 우월한 아버지를 동일시함으로써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려고 하죠. 또한 동일시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가치관, 도덕성,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하게 되는데 이는 초자아를 형성하는 또 과정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라 컴플렉스는 여자아이가 성기기에 겪는 갈등으로서 아버지는 여자아이의 애정의 대상이 되죠. 프로이드는 남자아이의 거세불안과 달리 여자아이는 남근기를 부러워하는 남근선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자아이는 남근 회복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결국 어머니에 대한 동의시를 통해서 일렉트라 컴플렉스를 해결하고자 하고 그때 또 그 일렉트라 컴플렉스 해결하는 과정에서 엄마를 동일시하는 과정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규범 이런 것들이 초자아를 형성하게 되는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갈등을 극복하는 동일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부모의 도덕과 규범,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것으로 조자아를 발달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재기는 성적 본능이 휴면을 취하는 시기로서 리비도가 집중되는 신체 부위가 존재하지 않고 6세경에서부터 초등학생 시기를 말하죠. 성적 활동이 비활성화되다 보니까 뚜렷하게 성적 관심은 드러나진 않지만 더욱 부모를 동일시하고 조사가 발달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시기인 잠재기는 사회 간섭과 태도를 배우고 그리고 교육 활동이 시작되면서 또래 활동에 관심을 갖고 또래 활동과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에서 사회가 일어나죠. 사회화. 아동은 다양한 인간관계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 기술과 적응하는 기술을 습득하기도 하고 행동 양식이 수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또래들과의 집단활동을 통해서 유대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다양한 학교 활동, 우정관계를 통해서 성적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끝으로 생식기는 사춘기에 시작되고 이전과는 다른 성적 만족을 추구하죠.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청소년들은 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고 급격한 신체 성장과 함께 잠복해 있던 리비도가 활성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급격한 신체 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고 성욕과 공격성 증가로 인해서 정서적 불안정에 안정적으로 적응해가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리비도가 신체 부위 중에 성기에 집중되면서 청소년들은 이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청소년들의 성적 만족은 이성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성적 행동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이들은 성적 행동의 증가나 정서적 불안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위해서 대안을 찾는데 프로이드의 딸인 안나 프로이드는 청소년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욕주의를 지식화하는 등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때로는 이와 반대로 성적 행동화가 극심하게 쾌락주의로 행동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식기는 급격한 신체 변화와 더불어서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죠.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과 자기 정체성 확립이라는 궁극적인 발달 과제를 안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프로이트는 생식기를 통해서 성격 형성이 완결된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목적을 보면 정신분석 상담에서 상담 목적은 정신분석 상담의 궁극적 목표는 내담자의 성격 구조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되죠. 정신분석 상담은 무의식적 불안과 억압, 성적 욕구 등을 성적 욕구 등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심리적 증상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정신분석은 정상의 제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정상을 유발하는 성격 구조적 갈등의 세력인 원초아나 자아, 초자아 간의 역동과 무의식적 갈등을 해결하면 심리 정상은 당연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심리 분석은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무의식이 왜곡된 방식으로 또 현재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원초화가 있는 곳에서 자아의 기능과 힘을 강화함으로 해서 건강한 성격의 변화와 함께 삶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에서 흔히 만나는 현실적인 고통으로 변하는 것도
상담 목표가 되고, 그리고 원초화가 있던 자리에 자아로 대체함으로 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또 말하고 있고요. 정신건강을 회복시켜서 사랑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도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드의 상담 목적을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신경적적 고통을 인생살이에서 흔히 만나는 현실적인 고통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초화가 있던 자리에 자아로 대체하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신건강을 회복시켜서 사랑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상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과정을 살펴보면요. 정신분석 상담은 초기, 중기, 종결기로 구분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상담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기 단계에서는 먼저 내담자가 정신분석적 상담에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정신분석 과정은 장기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나 진지한 노력, 치료비, 인내와 그리고 동기가 요구되고, 또한 정신분석에서 요구되는 심리적 자각이나 통찰,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등을 고려할 때 보통이나 그 이상의 지능 수준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분석의 대상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담자의 성격 구조, 원초와 자아, 초자아, 힘과 기능에 따른 적합성 여부와 분석 가능한지, 스스로 자신의 내적 요인들을 잘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담자의 선택과 평가를 현실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합성 여부를 고려해서 내담자 치료 계약을 맺고 상담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과정의 적합성 여부를 고려한 후에 내담자 치료 계약을 맺고 상담을 시작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정신분석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내담자가 상담 목표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되죠. 내담자와 상담자가. 그리고 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즉 시간이나 치료비, 결석에 대한 처리나 비밀 보장 등에 대한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상담 초기에 주요한 과제인 치료 동맹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상담 중기에는 전이와 저항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분석이 진행됩니다. 전이는 정신분석에서 중요한 개념으로서 상담자에 대해 내담자의 감정 반응을 말합니다. 내담자의 유년기 삶에서 중요한 인물과의 감정이 상담자에게 이동하는 것으로서 내담자는 상담자에서 자신의 이러한 감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이동이 되었다고 인식하지는 못하는 거죠. 한편 저항은 상담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침묵도 저항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담 시간에 지각하는 것도 되겠죠. 그리고 불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저항의 이면에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저항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담자는 전이와 저항을 경험하고 분석을 통해서 무의식적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서 자신의 무의식적 갈등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죠. 통찰을 얻는 것 또한 상담 중기에 주요한 과제고, 통찰의 경험은 치료 효과도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통찰을 얻었다고 해서 또 효과가 지속되거나 유지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는 반복적인 해석을 통해서 내담자의 무의식적 이해를 통합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이를 훈습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개입하는 것을 훈습이라고 한다고죠. 다시 요약하면 상담 분석 상담은 정신 분석 상담은 초기, 중기, 종결기로 구분되는데 초기를 치료 동맹이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고 중기를 훈습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상담 과정이라고 합니다. 초기 단계에는 먼저 내담자의 정신분석적 상담에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되겠죠. 상담자와 내담자는 초기에 주요한 과제인 치료 동맹을 형성해야 합니다. 중기에는 전이와 저항이 나타나고 그리고 훈섭이 진행되는 거죠. 전이는 정신분석의 중요한 개념으로서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감정 반응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반복적인 해석을 통해서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이해를 통합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하는데 이것을 훈섭이라고 말하죠. 통찰과 훈섭을 통해서 전이가 해소되고 저항이 극복되면 종결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의 종결 여부는 심각한 갈등 해결과 자아의 기능이 향상됐다든지 병리적 방어 기제를 사용이 감소된다든지 그리고 성격 구조에 중요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정상에 상당한 호전 또는 또 정상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느껴지면 그러한 증거들이 존재가 되면 종결을 준비해야 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치료를 효과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상담의 종결을 준비하면서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무의식을 탐색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되겠죠. 이러한 과정이 상담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 분석 상담의 상담 기법으로는 프로이드의 자유현상과 꿈의 분석 그리고 해석이 있는데요. 첫째 상담 기법을 살펴보면 자유현상은 프로이드는 젊었을 때 최면술을 사용해서 내담자의 무의식을 탐구했고 체면이 잘 걸리지 않는 내담자가 있기도 했는데 체면 치료를 한 내담자의 재발률이나 체면 분석 과정에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성적 충동을 많이 느낀 점 등을 이유로 체면술 대신에 자유현상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유현상은 내담자를 카우치에 눕히고 분석가는 볼 수 없게 하고 내담자의 머리맡에 앉아서 내담자에게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것들을 무엇이나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을 자유현상이라고 하죠. 이때 수정하거나 판단하거나 제거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솔직함은 정신분석 상담의 기본 전제이기도 합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과거 경험과 정상, 기억들을 말하게 하고 상담자는 이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내담자의 무의식에 숨어있는 경험과 사건이 내담자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해석함으로 해서 내담자의 무의식을 통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유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꿈 분석은요. 프로이트는 꿈에 과학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 자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여기죠. 꿈은 질서가 없고 부조리하고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꿈은 최근의 인상을 뚜렷이 반영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 꿈은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보다는 부수적이고 사소한 것을 기억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을 때의 기억과는 다른 원칙에 따라서 재료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꿈은 어린 시절의 인상을 마음대로 반영하고 오래전에 세세한 일까지 끄집어낸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러한 특징은 겉으로 드러난 꿈의 내용들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꿈은 상징과 심상, 줄거리에 속하는 많은 정보들이 응축되어 있고 잠을 자는 동안에 무의식에 대한 자아의 방어가 약해지면서 억압된 욕구를
충동들이 의식적으로 표면으로 쉽게 떠오르게 되죠. 이처럼 꿈은 무의식의 활동에 관한 무의식에 관한 지식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고 의미 있는 정신활동입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라고도 설명했죠. 꿈은 내담자가 기억하는 내용을 의미하고 현재 몸과 꿈에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무의식적 동기를 뜻하는 잠재몽으로 구분하는데 꿈은 논리적인 사고와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꿈의 장면들을 논리적 관계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응축이나 상징화, 대치 등을 다양하게 가공하고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분석가는 내담자로 하여금 꿈을 자유연상하도록 하고 꿈의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내담자가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차 시도 여기서 마치고 3차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